거기에서 기후위기를 그린스완이라고 이름을 멋있게 붙인 거죠. 그린스완이 나타나면 다른 어떤 위기가, 어떤 위험과 어떻게 다르냐 하면 그러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 개의 목표 중에 두 개씩만 살리자. 그래서 하나는 녹색 성장, 하나는 포용 성장을 하자. 그러면 책에서도 언급된 예정된 미래 4가지 뉴 노멀 중에 2가지가 이제 포함되는 게, 하나는 노인사회, 그 다음에 하나는 기후 문제. 사실 우리 이번에도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사계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집중적인 어떤 호우, 폭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얼마 전까지도 일어났잖아요. 이게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기후의 어떤 심각한 변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연이 주는 재앙이다. 어쨌건 노인 문제, 이 기후 문제가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제 기후 문제를 제가 그 4가지의 뉴노멀 중에 하나로 꼽았는데요. 그 제목을 제가 인류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울트라 메가 혁명이 3번 있었는데 첫 번째 울트라 메가 혁명이 농업혁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 년 전에. 그게 왜 일어났는가 하면 29만 년 동안은 사실은 완전히 빙하기였어요. 그러다가 한 12,000년 정도 전부터 기후가 따뜻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홀로세예요. 지금 우리가 홀로세를 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따뜻해지니까 사람들이 먹던 뭐 씨앗 같은 거 버리니까 얘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업사회로 전환이 되는 그런 농업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이제 2번째 울트라 메가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일을 벌였느냐. 일단 뭐 여러 가지 물질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었죠. 인간의 어떤 기대 생명도 늘렸죠. 뭐 그렇게 해서 행복한 것 같지만 또 그 속에서 보면 계급사회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지구 환경을, 생태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왜? 소위 얘기하는 화석연료를 써가지고. 우리 농업사회에서는 양식이 뭐죠? 뭐 먹고 삽니까? 농업사회의 기반이 되는 양식 하면, 대표님. 쌀? 쌀이죠. 사회에서는 밀. 그럼 산업사회에서는 양식이 되는 게 뭡니까? 반도체? 왜 이러세요? 우리가 반도체가 아니라 석유. 모든 산업에 요즘 석유와 석탄이죠. 요즘은 반도체를. 그러니까 3번째, 그래서 디지털 사회에서는 네. 3번째 바로 반도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밀이고, 쌀. 2번째 석유. 3번째 이제 디지털 사회가 되니까 반도체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외국에서 뭐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 특히 3차 산업혁명부터 생각해보면 그게 한 90년대? 빠르게 보면 그때부터 3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와서 이제 4차 혁명 하는데, 이건 엄연히 다른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산업혁명을 하면서 그 주식이 되었던 그 산업사회의 주식, 그 기계의 주식, 그 화석 연료가 결국 뭘 배출하죠? 오염. 그렇죠. 오염물질을 배출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바로 이산화탄소와 온난화를, 지구 온난화 물질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뭐 메탄이라든가 이산화질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출을 해요. 이런 거를 배출을 하니까 이것이 대기권으로 올라가죠. 대기권으로 올라가가지고 대기권이 있죠. 그 위에 성층권이 있죠. 근데 대기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양열이 지구로 왔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얘들이 딱 막고 있으니까 복사열이 있어가지고 온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가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 몇 도 올랐다고 그랬죠? 제가 산업화 이전보다 얘기 안 하셨는데 했습니다. 몇 도 올랐죠? 제가 1.1도 올랐다고 그랬어요. 1.1. 정확하게 1.09도 정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생각해보세요. 지표면 온도 그렇게 올랐는데 이게 언제하고 비교한 거냐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한 건데 1850년부터 1900년까지의 지구 표면 평균 온도와 지난 한 50년, 지난 한 30년의 어떤 지구 평균 온도와 비교했을 때 그 정도 올랐다고 IPCC라고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하는 그러한 협의체가 이제 유엔 산하의 어떤 과학자 그런 협의체인데요. 거기에서 보고서를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서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냈어요. 워킹 그룹별로. 냈는데 거기서 1.09도 정확하게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별로 안 오른 게 아니에요. 1도 정도 오르느냐, 아니면 1.5도 오르느냐, 2도 오르느냐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고요. 사실 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파리 기후 협약이 2015년에 체결되는데 전 세계 거의 200개 나라 가까운 나라들이 다 참여를 했죠. 그렇죠. 미국까지 포함해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전임 미국 대통령께서 이건 사기다. 그래가지고 탈퇴를 했죠. 다시 이제 이번에 또 조 바이든 대통령 다시 또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래서 왜 이거 뭐 1도가 뭐가 문제냐. 이제 거기 과학자들 얘기해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사회학자죠. 사회경제학자죠. 그래서 그분들 얘기에 의하면 1도만 올라도, 또 1.5도만 올라도, 또 2도만 올라도 그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1.5도만 오르면 지난 50년 만에 최고의 폭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5도 오르면 그게 5배로 횟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강도도 훨씬 더 높아진다. 그게 만약에 2도가 되면 그거보다 이제 거의 매년 그런 50년 만에 폭염이 매일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미 지금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올해 더웠다.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지구 온난화의 어떤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사실은 많은 분들이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올해 초부터 생각해보세요. 파키스탄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쪽 서남아시아부터 막 어떻습니까? 섭씨 50도가 넘게, 그러다가 뭐 남부 유럽, 북부 유럽 막 그렇게 가더니 뭐 가뭄까지 들어가지고 완전히 뭐 그 라인강이 뭐 그렇죠. 뭐 이제 강바닥이 뭐 보인다. 강바닥이 보여가지고 군함, 예전에 침몰된 군함이 그렇다고 드러나고, 하고요. 네. 뭐 유적지가 뭐 발견이 됐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전 세계 기상 이변을 가져온다는 거죠. 네. 자, 이러한 그린 스완, 이걸 이제 그린 스완으로 이제 블랙 스완, 우리 예기치 않은 어떤 악재, 뭐 보통 블랙 스완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린 스완으로 표현하더군요. 네네. 기후 문제. 맞습니다. 이제 그 정도의 파괴급이 있다. 파괴적인. 그렇죠. 이제 그린 스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소위 BIS, 우리 투자자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국제 결제 은행이죠. 국제 결제 은행에서 한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이 기후 위기가 과연 우리 인간 사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금융 시스템을 바꿔야 되느냐, 어떻게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서 기후 위기를 그린 스완이라고 이름을 멋있게 붙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3가지, 화이트 스완 얘기했죠, 블랙 스완 얘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제가? 2차 사회는 그레이 스완이다. 회색. 그레이. 그리고 이제 4번째, 지금 이 그린 스완도 있다. 그게 왜 그린이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 자연 환경, 생태는 다 우리 기후의 위협이다. 네. 녹색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린 스완이라고 했다. 이 사람들의 얘기는 그린 스완이 나타나면 다른 어떤 위기와 어떤 위험과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일어날 거는 우리가 예상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결국 뭐 폭염이 더 있을 거고, 폭우가 오고, 가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빙하가 높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또 그렇게 해서 산호초는 많이 죽어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겠죠. 일단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땅이 많이 가로앉고, 그래서 결국은 집을 잃어버린 사람, 살집을 잃어버린 그러한 어떤 기후 난민도 나타나고요. 해안가 지방은 다 빠질 거니까. 그렇죠. 그래도 선진국들은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처럼 다 제방 쌓고 해서 다 살 겁니다. 문제는 이제 소위 기후 위기가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못 사는 나라,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 피해가 이제 엄청나게 큰 거죠. 그냥 직격탄을 맞을 거다 하는 얘기고, 그것도 부자들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식량을 우리나라가 한 몇 % 정도 만들어내느냐 하면, 자꾸 물어보면 아마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20% 정도 됩니다. 아니, 그냥 물어보셔도 되는데. 몇 %? 그러면 20%. 그러면 인간이 먹는 식량만 따지면 몇 % 될까요? 인간이 먹는 식량만요? 우리 사람들이 식량 자급률이. 아까 그거는 동물까지 다 포함한 거고, 돼지, 닭, 메기는 사료까지 다 수입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20%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먹는 건? 우리 인간이 먹는 것만 따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건? 글쎄요.
더 낮은가? 한 13%? 아니요, 그건 한 40% 됩니다.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물을 먹는 거는 훨씬 더 높아요. 거의 아니, 수입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을 것처럼. 아니에요. 한우 같은 거 있잖아요. 한우. 한우도 거대한 사기라고 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또 한우업자가 계실지도 모르는데 이게 사실은 거의 수입사를 다 먹여버리면 그러니까 수입소지. 수입소죠. 아니 근데 아니, 우리 방송의 것 모토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자는데 이게 우리 교수님이 너무 의심이 많으셔가지고 아니 제가 자, 그런데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 생각하면 아까 그런 기상이변이 막 일어나잖아요. 기후 막 변화가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만년 전에 농업혁명이 왜 일어났다고 했죠? 홀로세로 변화하면서 기후가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따뜻해지니까 농사를 진 거예요. 이제 다시 또 인류세가 된 거예요. 인간이 기후를 완전히 바꿨어요. 홀로세가 아니라 이제는 인류세가 됐어요. 그 인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뜨거워지고 그 변화가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농사를 제대로 못 짓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위 얘기한 식량 위기가 올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2010년에 아랍의 봄 왜 일어났습니까? 식량 리비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튀니지, 리비아 뭐 이런 나라들이 왜 일어났냐? 민주화 운동은 표면적인 거고요. 그 속에서는 식량, 사실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왜 일어났느냐? 당시 러시아가 그 해에 흉작인 거예요.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최대의 소위 곡물 수출국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네가 흉작이니까 수출을 딱 금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당장 가난한 나라 비추한 게 뭐가 있어요. 내 자식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눈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막 번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거기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이번엔 탈출했죠. 어디로 갔습니까? 다 어디로 갔죠?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갔죠. 아 리비아 터키, 그리스를 거쳐서 막 유럽으로 갔죠. 그걸 막 막으려고 했는데 막혀지나요? 그래서 독일이 그때 아이들이 막 그 물에 빠져 죽고 막 그러니까 독일이 앞장서서 그렇죠. 그때 메르켈 총리가 그래서 욕을 먹으면서도 했죠. 네,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영국이 난 이건 우린 못해. 그래 브렉시트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 당시 그런 난민이 몇 명이냐? 25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많아도 한 400만 정도. 자, 그럼 기후위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적게는 1억 명, 많게는 한 10억 명 정도 된다고 과학자들이 예측을 해요. 아니 400명 가지고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절절 내는데 400만 1억 명이 만약에 기후 난민이 일어나면 전 세계가 과연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시 또 투자 얘기로 돌아가면 쉽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상황들만 점검을 해봐도 이제 사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그 봤던 어떤 장면들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되게 가까이 와 있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이 가까이 위기가. 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현실이다. 다만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좀 체감을 덜한다 아직은. 아무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위기가 식량 위기가 당장 우리한테 닥칠 수 있다 없다? 닥칠 수 있죠. 아무튼 우크라이나 지금 뭐 농산물 수출 그 러시아가 막았다가 지금 다시 또 풀어졌잖아요. 전세가 불리해요. 막을 수 있죠. 그것만 막겠습니까? 가스관도 막았잖아요. 아니 자기네 수출하는 곡물도 막을 수 있죠. 전 세계가 항복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2010년에 그 아랍의 봄 사태가 바로 러시아가 식량 수출을 금지하면서 일어났다. 그래서 전쟁이 계속되면서 올 겨울에 가스관 잠그고 내년 봄부터 식량 수출을 금지해버리면 과연 이게 도대체 경제 제재를 서방이 러시아에게 하는지 러시아가 서방에게 하는지 정말 생각해볼 문제다.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도 곡물 수출 1위입니까? 1위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곡물 창고라고 이해를 하고 아닙니다.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직접 자료를 제가 찾아보고 순위를 다 찾아보고 왔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우크라이나가 3위인가 4위이고요. 러시아가 단연코 1위입니다. 단연코 압도적인 1위. 네, 압도적인 1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실 요새 테마주로 올랐던 게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주. 사실 이번에 인플레이션 그 미국에서 바이든에 의해서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사실은 그 신재생 에너지 법안이잖아요. 그렇죠. 그와 관련된 이것은 일회성 이 어떤 테마가 아니라 인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분야이다.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당연하죠. 그래서 아까 디지털 사회니까 디지털 혁명을 선도하는 그러한 테크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투자자로서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소위 얘기하는 기본소득만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대지농장의 돼지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 두 번째는 지금 대표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소위 그러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화석연료 계속 태우면 이게 뭐 1.5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넷제로를 2050년까지 하자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후 온난화 물질이 소위 대기권으로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하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하자. 실제 이산화탄소 같은 거는 배출을 해도 일부는 흡수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 하죠. 해양이 하죠. 그리고 또 요새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 자꾸 발달해가지고 또 일부 또 빼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빼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로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뭘 하느냐면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화석연료를 계속 뗄 수가 없다.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예전에 산업화에서는 누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석유 많이 갖고 있는 석유 그렇죠. 재벌, 중동국가가 벌었죠. 이제 누가 벌어요?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버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예요?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그러한 선도 테크 기업의 주주가 버는 거죠. 다시 또 그래서 우리 주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동시에 또 하나 식량위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식량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곡물. 근데 뭐 비료주들이 오르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던데. 비료주도 마찬가지로. 왜냐면 식량위기가 너무 그 눈에 보이니까.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식량 자급률이 우리 사람이 먹는 것도 40%밖에 안 된다. 더 열심히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동안 수입하는 거 싸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수입 농산물 먹으면 돼. 이렇게 하다가 아, 아니네. 자금률을 높여야 되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높아지죠. 그래서 지금 도시에서 아파트 고층에서 아파트 값만 오른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네 가지 위기가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그 수명이 워낙 늘어나서 우리가 100세 산다고 하면 여기 뭐 시청자분들이 뭐 다양한 연령대가 있겠는데 뭐 길게는 뭐 7, 80세 이상 사는 분도 계시고 짧아도 뭐 한 4, 50세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그때쯤 되면 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도시에서 아파트 위에서 과연 뭘 먹고 살 것이냐.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골에서 농사 질 준비를 서서히 하는 것이 자급자족 하는 것이 좋다. 왜?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 위기가 올 것이고 기후 위기가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도시에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곤란하다. 우선 한 가지 방법이 내가 그런 어떤 기업들의 주인이 되는 것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내 자연에서 내 직접 뭔가 자급자족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골의 세컨드 하우스. 우리 요즘 뭐 그 뭐죠? 세컨드 네. 라이프 뭐 해가지고 이야기들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당장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말 저는 농장 이런 이미 뭐 한 6년 전, 7년 전에 우리 서울 교회로 이사를 다 했어요. 서울 강남에 살다가 그래서 아주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그 상대적으로 뭐 코로나 그 2년 반 동안도 굉장히 쾌적하게 지낼 수 있었고 또 그래서 또 책도 쓸 수 있었고 또 연구도 훨씬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었고 굉장히 행복하고요. 또 직접 제가 재배해서 먹는 그런 농산물이 저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당장 서울 거 팔고 그로 가시라는 것보다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컨홈 정도 생각해서 자꾸 그런 데로 제가 가서 그런 생활에 자꾸 좀 적응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까지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스완,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화이트 스완, 그 다음에 블랙 스완, 그 다음에 그레이 스완, 그 다음에 이제 기후와 관련된 그린 스완. 이 네 가지 스완, 이것이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이제 존재가 될 것인데, 일단 그린 스완과 관련해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럴까요? 대비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가지 스완에 대한 총체적인 대비, 그건 역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기업의 그 자본가로서 그 기업의 생존과 성장과 이걸 함께하는 방법, 이걸 첫 번째라고 꼽는다고 하면 또 그 외에 있을까요? 방법들이? 그거는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뭐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사실 우리 인류가 사실은 이러한 네 가지 거대한 어떤 위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해가지고는 되지 않죠. 그거보다는 저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방식을 바꾸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 체제를 바꿔야 된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그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그게 뭔가요? 첫 번째 자본주의. 그렇죠. 그죠? 그걸 서포트하는 것이 바로 고전학부부터 신자유주의까지 이르는 그러한 어떤 이데올로기죠.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제일 우선이고 또 자본의 힘을 믿고 그렇게 해서 경제의 규모가 좀 더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더 풍요롭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후위기도 있고 생태 환경이 파괴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사회 양극화도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처음 태동했던 18세기 중엽부터 시작해서 막 그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저항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사회주의죠. 그래서 그 칼 막스라든가 이런 엥겔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자본론이라는 책을 1867년에 출판을 하는데요. 한 100년 정도 흐른 거죠. 이제 그 산업화가 된 다음에. 그때 글을 쓰면서 자본주의는 자체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뭐 자본은 자꾸 커지고 그래서 뭐 노동자들의 그 상대적인 그 어떤 소득이라든가 지위는 떨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자본가는 자꾸 부자가 되긴 하는데 결국 노동자들이 더 이상 그걸 사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너무 생산한 많은 물건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멸한다. 이게 자본론의 기본적인 줄거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주의를 만들었죠.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을 거쳐서 실제 러시아 그 제국이 구소련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그 동구라파에 있는 국가들도 그렇게 갔는데 이것도 근데 사실은 해보니까 더 먼저 망했죠. 더 문제가 많았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망했죠. 왜? 자본주의하고도 경쟁에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거기도 계급 사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거기서도 보니까 환경 파괴는 더 많이 해요.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뭐 다른 대안이 없을까 해서 토니 블레어 같은 사람이 1997년에 집권을 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장기 영국 전 총리. 네, 적으로 사실 영국 총리로 있었는데 그때 내세운 것이 바로 제3의 길이죠. 그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소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가지의 어떤 장점을 잘 살려보자. 그러니까 극단적인 자본주의, 극단적인 사회주의 말고 좀 온건한 자본주의, 온건한 사회주의를 잘 접목시켜보자. 그렇게 해서 뭐 자본가와 무슨 뭐 그 노동자가 뭐 이렇게 뭐 대립하고 싸우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기왕이면 그동안 커왔던 중산층, 시민사회가 주도가 돼가지고 뭔가 새로운 그러한 윈윈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슈레더 총리라든가 독일에 그리고 미국의 빌 클린턴도 거기에 상당히 동조해서 비슷한 그러한 어떤 세계적인 시대의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제3의 길을 추진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았죠. 중도는 양쪽에서 다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이념이 그렇게 오래 못 갔어요. 한 10년 정도밖에 안 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게 뭐냐 이거 괜찮다 우리도 해보자. 그럼 김대중 정권에서 또 한번 해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지금 와서는 더 이상 제3의 길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요즘에서 뭐라 하냐 이제 기후위기가 너무 심하니까 이건 결국은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 멸종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탈성장, 디그로스하자. 이런 주장을 사실은 유럽에 있는 또 여러 학자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아예 성장하지 말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본주의는 저는 제1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회주의는 제2의 길. 그 두 개를 접목하려면 제3의 길. 그리고 아무 길도 가지 말고 지금부터 가만히 있거나 거꾸로 가야 된다. 탈성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제4의 길이다. 어떻게든 현상 유지만 하자. 아니죠. 제4의 길. 탈성장은 현상 유지고 그게 아니라 성장은 성장대로 해야죠. 동시에 사회적인 양극화를 줄여야죠.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그래서 또 기후 위기라든 생태 위기를 극복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유엔에서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비슷한 개념인데 지속 가능한 참 발전을 비전으로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GDP라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보통 경제 성장을 얘기하잖아요. GDP라고 하는 코로나 터지면 GDP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통사가 터져도 늘어나요. 왜요?
환자가 생기니까 그렇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죠. 불나도 또 새로 불나도 수요가 생기죠. 생기는 거니까 또 그렇죠. 그게 또 그런 것들 담배 피워가지고 폐암 환자가 많이 늘어요. 그래도 그 처리 비용 때문에 또 늘어요. 하다못해 무슨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그걸 만드느라고 여러 가지 뭐 아까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공해물질 나오죠. 그 처리 비용도 GDP에 잡혀요. 이런 것은 사실은 경제적 외부 효과인데 그걸 빼고 순수하게 정말 인간의 어떤 복지, 행복을 올려주는 그러한 GDP 부분만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것과 아까 사회적인 어떤 양극화를 줄이는 그걸 제가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경제,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유엔에서는 그걸 또 17개 세부 목표로 만들고 있거든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해서 SDG라고 하죠. SDG. 근데 17개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세 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지금 아까 대표님 말씀, 그거 어떻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트라일레마다. 두 개를 동시에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하나를 살리려면 하나. 아까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뭐 경기 불황. 이게 딜레마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 두 개가 아니라 경제 성장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환경이 파괴가 되고 사회 양극화가 있죠. 사회 양극화를 줄이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사회주의처럼 도리어 경제를 망가뜨리고 환경도 망가뜨려요. 또 환경하겠다고 탈그로스 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두 개가 또 망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세 개의 목표 중에 두 개씩만 살리자. 그래서 하나는 녹색 성장, 하나는 포용 성장을 하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바로 이제 두 개의 날개다.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녹색 성장. 그러니까 포용 성장, 녹색 성장 이거 다 정책 아젠다로 그동안 나왔던 많이 이야기들인데 잘못 사용했죠. 아. 왜냐하면 녹색 성장 이명박 정권 때죠. 이것이 사실은 제가 2005년에 유엔 에스캅에 있었어요. 방콕에. 유엔 직원을 제가 그때 선임 환경관이었는데 그때 아태 지역의 환경 장관 회의를 할 때 그때 쓰임을 우리가 뭘로 만들었냐면 녹색 성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고 그러면 이게 왜 우리가 녹색 성장이 필요하냐? 보니까 경제 성장을 너무 하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파괴가 된다. 그때는 기후 위기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뭐 공해물질이라든가 폐기물 이런 것이 너무 심해지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경제 성장 안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환경도 보존하자. 두 개를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찾자.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온 것이 뭐 녹색 세제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에 대한 어떤 인프라 투자라든가 뭐 이런 걸 하면서 하자. 그래서 만든 건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명박 정권인데 녹색 성장이라는 아젠다를 딱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저탄소 녹색 성장을 했는데 나중에 그 4대강 사업으로 토목 사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게 또 적폐가 돼버린 거죠. 그냥 포용성장 어떻습니까? 포용성장은 또 포용성장대로 이게 제가 2009년, 10년에 에이펙 사무국의 직원이었어요. 제가 선임 환경관으로, 선임 분석관으로 제가 강원대에 있기 때문에 국립대는 제가 국제기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자동휴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가지고 그때 막 국제사회에서 나왔던 것이 포용성장이에요. 그건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포용성장, 그거는 뭐냐. 그냥 그동안은 국제사회가 무조건 떡을 똑같이 나눠보자. 일단 만들고 나서.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나누려니까 어떻게 돼요?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고. 아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절반을 뜯기는데. 이게 사회주의가 망한 이유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결과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자. 그래서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자. 고용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자. 정치 참여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자. 이것이 포용성장이에요. 근데 지난번 우리 정권에서는 이것을 마치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분배와 관련된. 그래서 그건 떡을 나누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나중에 뭐 포용성장이라는 이름을 다시 또 이렇게 막 내세웠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양쪽 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들으면서 양쪽에서 다 또 비판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 이것도 회색 분자냐. 넌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용이다. 중도다. 그래서 저는 성장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회의 형평성,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고 또 하나 환경까지도 중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우리가 잘 살릴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망하지 않고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 우리가 보통 지속 경영, 그러니까 지속 성장 경영, 그러니까 지속 경영이 가능한 환경, 우리 이제 ESG 경영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각 국가별로도 이게 아젠다로 잡히는 ESG. 우리 대표님 정말 그 좋은 질문 계속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니, 질문 아닌데 마무리인데. 아, 마무리요. 그러니까 ESG는 우리 경영 쪽에서 그렇죠. 지금 드리는 어떠면 SDG, 그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경영 쪽에서 어쩌면 접목시킨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ESG를 통해서 사회 공헌과 여러 가지 해야만 그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나 우리 사회, 인류 자체도 ESG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경영하는 쪽에서는 ESG로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지털 사회에 그러니까 선도하는 거. 아니 여러 가지 있는데 기왕이면 그 기업이 ESG를 잘하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잘 찾아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정부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정치 지도자나 아니면은 우리가 하여튼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러한 각도에서 큰 틀에서도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고 우리도 이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개인으로서 일단은 이와 관련된 선도 성장 기업들 여기에 주주가 돼야지만 그래도 불확실한 미래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야지만 또 기업들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우리 주주가 원하니까. 그렇죠. 그래야 환경을 중요시하고 사회적인 어떤 형평성을 중요시하고 그러면서 더불어 성장하는 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에 막 그 칼 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머리가 빙빙 돌다가 네, 겨우 원점으로 왔습니다.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전체 이 경제 사회적인 그 인류의 어떤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투자자로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하신 우리 이현웅 교수님, 예정된 미래. 한번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정된 미래 저자시죠. 네, 출간 축하드리고,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